저희 개발팀은 데이터 기반으로 수평적이고 빠른 실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FAconf에서 왜 나는 리액트를 사랑하는가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안희종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새 스스로 임팩트에 집중하는 제품 엔지니어라고 자주 소개하는데요. 말 그대로 같은 시간 노력을 부어도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플렉스라는 제품을 만드는 플렉스팀에서 프론트엔드 챕터 리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플렉스팀은 새로운 HR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근태, 연차, 급여, 계약, 전자결제까지 사람과 조직에 관한 모든 문제를 푸는 B2B SaaS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처음으로 공개한 지 2년이 채 안 된 시점이지만 이미 다양한 업종의 많은 고객사분들께서 플렉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저도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성장 그리고 고객사분들의 성장에 큰 임팩트를 주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일적으로는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사진 속에 두 마리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왼쪽이 봄동이고 오른쪽이 달래입니다. 둘 다 봄에 나는 나물에서 이름을 따서 봄나물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사진이 찍혔을 때는 태어난 지 반년이 안 됐을 때라서 조만한데 지금은 많이 커서 집에서 아저씨 같은 모양새를 뽐내면서 저를 반겨주곤 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고요. 먼저 이 발표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나는 리액트를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 그대로인데요. 발표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많이 써보셨을 리액트라는 제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처음 일을 시작한 이후로 모든 직장 경험을 통틀어서 중간에 6개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항상 리액트를 써왔어요. 그러면서 이 라이브러리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과정을 쭉 지켜봐 왔는데요. 리액트를 사용해서 진행한 첫 프로젝트부터 좋은 인상을 받기는 했지만 이게 갈수록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하게 됐어요. 왜 나는 갈수록 리액트가 더 좋아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도 코드를 짜는 사람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내 코드도 리액트처럼 사랑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론 좋아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죠. 제 이유를 나열해보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클리어한 멘탈 모델을 제공하고 그러한 멘탈 모델이 작고 단단한 코어로 구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한 번만 배우면 다양한 환경에서 동일한 리액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라는 점.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는 거대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 또 리액트가 도전적인 과제들을 되게 우아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버, 훅스, 서스펜스 이런 개념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다 보면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이런 걸 풀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을 실제로 풀어낸다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느끼는 리액트의 이런 다양한 장점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생각도 해보고 자료도 조사하다 보니까 갈수록 말이 되더라고요. 그 아이디어가 자라나서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요. 말씀드린 발표의 씨앗이 된 시각을 공유하면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시각은 바로 리액트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라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는 리액트를 UI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공식 문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는 거예요. 근데 언어라니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액트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라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말이 되긴 하는 건지, 이 발표를 보는 분들께서 가장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일 자바스크립트와 리액트를 어떻게 닮아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살펴보려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할 때부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깊은 지식을 가진 전문가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큰 그림에서의 유사점을 찾기 위한 시도이지 이게 세세히 따졌을 때 모든 면에서 엄밀한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먼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그게 문자열이 됐든 숫자가 됐든 불리언이 됐든 가장 기본이 되는 무언가에 대응하는 요소인 값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리액트라는 UI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엘리먼트가 그 역할을 합니다. 화면에 그려지는 특정 UI 조각에 대응하는 무언가죠. 이렇게 다들 익숙하실 JSX 문법으로도 엘리먼트를 작성할 수 있고, 또 아래처럼 아마 대부분 직접 이렇게는 안 쓰시겠지만 리액트의 Create Element API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전체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부분을 별도로 나누어서 함수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함수는 입력값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값을 반환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함수를 부르기도 합니다. 리액트의 함수는 짐작하셨겠지만 컴포넌트입니다. props라는 입력을 받아서 리액트의 값인 엘리먼트를 반환하죠. 함수가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것처럼 리액트의 컴포넌트 역시 다른 컴포넌트를 호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예상 밖의 상황이 늘 발생하는데 그에 대응할 수단이 필요해요.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특정 코드 블럭에서 예외가 발생할 것 같을 때 해당 블럭을 트라이문으로 감싼 뒤에 캐치문에서 예외를 잡아 처리할 수 있죠. 리액트에서도 함수 호출, 즉 렌더링 중에 발생한 오류를 처리하기 위한 에러 바운더리라는 API를 제공합니다. 해당 API를 사용해서 왼쪽과 같은 컴포넌트를 작성하면 아까 본 트라이 캐치문과 거의 동일한 예외 처리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적 타입 체크를 제공하는 언어라면 특정 종류의 예외가 실제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잡아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데요. 리액트 역시 아주 원시적인 수준이지만 prop types라는 패키지로 함수의 입력, 즉 컴포넌트의 props에 대한 타입 체크까지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리액트와 프로그래밍 언어 속의 일부 개념들이 어떤 대구를 이루는지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 둘의 유사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길게 이어지는데, 혹시 우리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궁금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몰라도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지는 않다 보니 아마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지만 큰 그림에서 간략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는 엔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석 및 실행되는 과정을 거쳐요. 가장 유명한 자바스크립트 엔진 중 하나로 크롬, 노드.js 등에 내장된 이 V8 엔진이 있죠. 엔진은 소스 코드를 해석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실행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환경에 CPU가 해석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해서 기계에게 일을 시키게 됩니다. 이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의 집합을 어셈블리어라고 불러요. 이 어셈블리어는 컴퓨터 아키텍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근데 아마 내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가 어떤 아키텍처에서 실행되는지, 어떤 어셈블리로 변환되는지 신경 쓰면서 코딩 해보신 적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엔진이 그 부분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소스 코드가 엔진이 해석할 수 있는 형태인지, 즉 올바른 문법으로 작성된 자바스크립트 코드인지만 신경을 쓰면 아키텍처와 무관하게 잘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리액트가 프로그래밍 언어라면 과연 그 소스 코드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엔진은 무엇일까요? 또 그 리액트 엔진은 어떤 어셈블리를 통해서 어떤 환경과 통신하는 걸까요? 질문에 답하기 전에 혹시 리액트 사용할 때 이거 궁금해 해보신 적 없으세요? 리액트랑 리액트 돔 패키지가 왜 위처럼 나뉘어져 있는지 말이에요. 결국에 리액트 앱을 화면에 띄우려면 둘 다 필요한데 그냥 아래처럼 합쳐놓으면 편하지 않을까? 저는 리액트를 처음 배울 때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되게 좋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화면은 소피 알퍼트라는 과거 리액트 코어팀 매니저가 빌딩 어 커스텀 리액트 렌더러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발표의 한 장면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커스텀 렌더러를 만들 때 호스트 환경별로 달라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와 있어요. 아래쪽은 모든 렌더러가 공유하는 영역인데요. 컴포넌트를 정의하는 방식, prop과 state가 동작하는 방식, effect, life cycle, ref, context, hook, error boundary, suspense. 우리가 흔히 리액트가 동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리액트라는 언어의 모든 문법적 요소가 렌더러와 무관하게 다 공유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리콘사일러라고 부르는데 리콘사일러는 말 그대로 리액트 코드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즉, 언어의 엔진인 거죠. 정리하자면 리액트가 우리의 프로그래밍 언어라면 이 언어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엔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리콘사일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엔진이 소통하는 우리의 기계, CPU는 무엇일까요? 또 이 엔진이 그 기계와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셈블리는 무엇일까요? 아까의 커스텀 렌더러 발표로 돌아가 보면 리액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리콘사일러 코드와 달리 근본적으로 환경별로 공유할 수 없는 코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티브 앱을 그려야 하는 렌더러에서 HTML을 그리기 위한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겠죠. 이렇듯 리액트의 UI 트리가 실제로 그려지는 고유한 환경이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컴퓨터 아키텍처, 즉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기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호스트 환경과의 상호작용 수단, 즉 호스트 환경 API가 바로 리액트의 어셈블리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UI가 어디에 그려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호스트 환경이 리액트라는 소스 코드가 결과적으로 실행되게 되는 CPU 또는 기계에 해당하며 두 값을 더한다 라는 동작에 대응하는 어셈블리가 아키텍처마다 달라지는 것처럼 새 노드가 추가되었다 라는 동작에 대응하는 리액트의 어셈블리도 이 UI가 그려지는 환경이 어디냐에 따라 HTML에서의 도움 API 호출이 될 수도 있고 JSON 환경에서의 어레이의 푸시 프로토타입 메소드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임의의 방식으로 번역될 수 있는 거죠. 세상엔 이렇게 많은 환경별로 잘 알려진 리액트 렌더러가 존재하는데요. 여기 없는 환경에 대해서도 나라는 환경하고는 이렇게 상호작용하면 돼 라고 알려주기만 한다면, 즉 커스텀 렌더러만 제공한다면 임의의 환경에 리액트 앱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익숙한 리액트의 문법적 요소, 즉 props, stakes, hooks 등이 모두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이 정도 살펴보았으면 리액트가 비록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동시에 UI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느 정도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유사점은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 다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점이 닮았을까 직접 생각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로도 흥미롭지만 오늘 발표 주제가 왜 나는 리액트를 사랑하는가 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발표에 시작하면서 짚어본 이유들을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야기한 내용과 다 연관이 있어요. 먼저 리액트가 제공하는 클리어한 멘탈 모델, 그리고 작고 단단한 코어, 또 그렇게 정립된 멘탈 모델과 코어 API를 다양한 환경에서 동일하게 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는 회사에서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해서 회사 제품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앱을 만들 일이 있었어요. 저는 네이티브 개발 경험도 없고 리액트 네이티브도 그때 처음 써보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걸려서 양 마켓에 성공적으로 출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건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할 때 웹에서 쌓은 리액트 개발 경험의 많은 부분이 그대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결국 명확한 문제 및 목표 정의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액트가 웹을 위한 라이브러리였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까 궁금해했던 이 상황에서 결정이 반대였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웹에서만 쓰일 거니까 아래처럼 그냥 도움 렌더를 위한 코드가 별도로 분리되지 않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지금은 없지만 브라우저 환경을 가정한 리액트가 제공하는 코어 라우터 같은 것도 생기는 그림을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결국 리액트 자체가 웹에서만 동작할 라이브러리니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만약 리액트가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서 돔이라는 특정 호스팅 환경에 의존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요인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다양한 커스텀 렌더러, 그리고 한 번만 배워서 모든 곳에서 작성한다 라는 약속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리액트에 대한 대안 라이브러리들이 주로 비판하는 점 중에 하나가 돔을 그냥 직접 조작하면 되는데
왜 별도의 UI 트리를 관리해서 코드베이스의 복잡도도 올리고 오버헤드를 감소하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느린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웹 환경만을 생각하면 올바른 비판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리액트의 맥락에서는 좀 핀트가 벗어난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어 로직이 웹 환경과 직접적으로 붙지 않는 것 자체가 리액트의 의도적인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저스트 자바스크립트라는 용어가 있는데 저는 그리고 이 용어에 대해서 뭐 훅이나 서스펜스 같은 복잡한 개념이 잔뜩인데 저스트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이 말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한 소스 코드는 다양한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어요. 그 환경은 브라우저가 아닐 수도 있고 노드.js 위에서 돌아가는 서버 환경이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에서의 UI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고 있죠. 리액트 팀이 내부적으로 정확히 리액트는 프로그래밍 언어야 라고 정의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특정한 런타임, 특히 브라우저를 가정하지 않는 지금의 구조가 우연만으로 나왔다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으로부터 가능해진 것들, 불가능해진 것들이 딸려온 결과가 지금의 리액트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문제와 목표 정의 단계에서의 작은 차이가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리액트가 지금까지 발전해오는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해볼 주제는 꾸준히 성장하는 거대한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서 커뮤니티라 함은 리액트를 사용하는 사람들, 리액트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리액트에 기반한 또는 리액트 바인딩을 제공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 리액트에 관련된 블로그 글과 유튜브 영상, 스택 오버플로우 질문 답변 등등 다양해요. 이미 방대한 리액트의 커뮤니티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게 낯선 예산의 현명한 소비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낯선 예산이라는 단어가 아마도 낯설으실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블로그 글에서 빌려온 단어예요. 러스트 프로그래밍 언어 코어팀의 스티브 클라브닉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제목은 The Language Strangeness Budget입니다. 언어의 낯선 예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 한 문단을 발췌해봤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건 쉽지만 사람들이 그 언어를 쓰게 만드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당신의 언어에 새롭고 재미있고 흥분되는 기능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인지하고 그 수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근데 제대로 된 프로그래밍 언어 만드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쉽지 않겠죠? 여기서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쉽지 않지만 그게 쉬워 보일 정도로 그 언어를 많은 사람들이 쓰게 만드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에 존재하는 트레이드 오프는 만약 언어에 포함된 새 기능의 수가 너무 적으면 사람들인 그 언어에 관심을 굳이 가져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반대로 너무 많은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지고 그걸 넘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기서 예산이라는 단어를 쓴 게 너무 찰떡이라고 생각해요. 기술 선택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원을 투자하는 행위인데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를 생각해보면 일단 소위 가성비를 따지죠. 즉 가치가 비용보다 큰가? 이 돈을 주고 살만한가를 따져봐요. 근데 이 체크를 통과한다고 해서 모든 물건을 다 사지 않죠. 왜냐면 우리에겐 전체 예산이라는 게 존재하니까요. 가치가 비용보다 큰 물건들 중에서도 전체 비용의 합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함의 중 하나는 만약 한 물건의 비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해버린다면 그 물건의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기술 선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사실 리액트랑 비슷한 문제를 풀려고 새 언어를 만든 경우가 없지 않아요. 엘름이라든지 위즈가 그 뒤를 이은 리스크립트라든지 리액트는 지금도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의 다양한 제약을 라이브러리 단에서 워크어라운드 하고 있는데 이 언어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제약을 받지 않고 더 재밌는 멋진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리액트도 아예 새로운 언어를 만든다면 자바스크립트의 제약도 받지 않고 좋잖아요. 어쨌거나 자바스크립트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언어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언어도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이러한 시도들 중에서도 리액트는 독보적으로 널리 성공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리액트가 새로운 언어를 만들지 않고 라이브러리의 형태를 취한 게 지금의 리액트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인용하는 건 좀 아이러니하지만 리액트 네이티브를 만들고 리즌을 만든 조던 워크의 리액트 투 더 퓨처라는 리즌을 광고하는 발표에서 가져온 슬라이드인데요. 보면 언어를 이루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어요. 아래쪽에는 우리가 흔히 언어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문법, 타입 시스템, 컴파일러 등이 언급되어 있고요. 위쪽을 보시면 커뮤니티, 라이브러리, 패키지 관리 등의 생태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생태계도 언어를 이루는 일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너무 동의하고 이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 낯선 예산의 맥락에서 되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만약 리액트가 실제로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리액트를 시도해 보려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받아들여야 했을 거예요. 부족한 리소스와 텅 빈 스택 오버플로우, JSX라는 새로운 문법, 새로운 패키지 매니저, 컴포넌트 기반의 UI 개발 방식, 선언적인 렌더링이라는 멘탈 모델, 그리고 적은 유저 풀까지요. 이 모든 난관을 거쳐서 그 언어를 사용해 볼 사람이 없지 않았겠지만 많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리액트는 이미 타겟 사용자, 즉 최초의 타겟 사용자인 웹 개발자가 익숙한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라이브러리 형태로 구현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측면에서의 예산 소비를 아끼고 문법적 요소와 동작에서의 새로운 멘탈 모델에 집중할 수 있었죠. 저는 아주 좋은 접근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동일한 게 자바스크립트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리액트를 보면서 리액트가 풀어나가는 문제의 규모 또 난이도와 그에 대해서 되게 우아한 해결책을 가져 나오는 걸 보면서 자주 놀라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파이버, 훅, 서스펜스 등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좋은 의미에서 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와,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 생각을 했을까? 하고 자주 놀라곤 합니다. 저는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바로 답안지 훔쳐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영상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블리츠 스케일링이라는 스탠포드의 수업 영상인데 다양한 연사를 모셔와서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편은 스트라이프의 CEO인 패트릭 콜리슨이 나온 편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유독 많은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았던 문답을 하나 가져왔어요. 인터뷰어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제가 트위터에서 팔로우하는 사람 중에 온갖 것의 역사에 대해서 읽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런 이유가 있나요? 패트릭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편법이죠.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좋은 아이디어를 무시해요. 엄청나게 고유한 사고를 떠올리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며칠 내내 벽을 바라보며 노력할 수도 있지만 편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편법이란 그런 아이디어는 말 그대로 책에 쓰여 있어서 그냥 읽으면 됩니다. 여기서의 책은 비유적인 의미겠죠. 역사를 나타내는. 비슷한 주제에서 제가 좋아하는 인용구를 하나 더 소개해 볼게요. 이 스크린샷은 댄 아브라모프가 리액트 코어 팀에서의 시간을 회고하는 스레드 중 일부인데 리액트를 만들면서 중간에 사실 막막했었던 때가 여러 번 있었고 구현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릴 때면 우리가 비전을 괜히 너무 일찍 공유해서 커뮤니티를 실망시켰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때 이 프로필 사진으로 익숙하실 세바스찬이 말이 계속할 힘을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번역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작업물은 이론에 뿌리를 둡니다. 이론상 더 나은 접근은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방향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수많은 실질적 타협과 실용적인 희생을 치르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이론이 이깁니다. 와우. 소름 돋지 않나요? 패트릭이 말한 편법이나 세바스찬이 말한 이론의 뿌리를 두는 일 모두
문제를 어떻게 환원 가능한지 찾는 행위의 중요성이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환원이라는 개념을 저는 대학에서 알고리즘 수업을 들을 때 처음 접했는데, 어떤 새로워 보이는 문제 A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처음부터 고유한 방식으로 풀려고 시도할 수도 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가 이러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이미 답안지를 알고 있는 다른 문제 B와 비슷하다는 걸 찾을 수 있으면 B라는 문제의 해결책을 A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리액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환원의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컨텍스트 API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컴포넌트가 틀이 저 위쪽에 정의된 무언가로부터 값을 꺼내올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참조 시점에 둘러싼 환경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변수가 필요하다는 것과 유사하게 볼 수 있어요. 즉, 컴포넌트가 틀이 저 위쪽에 정의된 무언가로부터 값을 꺼내올 수단이라는 문제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동적 스코핑이라는 문제로 환원한 거죠. 실제로 댄의 UI as a runtime이라는 글에는 이 내용이 아예 직접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컨텍스트는 컴포넌트를 위한 다이나믹 스코핑이다 라고요. 또 다른 예시를 볼까요? 자바스크립트의 싱글 스레드 환경에서 렌더가 되게 오래 걸리는 느린 컴포넌트가 우선순위가 높은 사용자의 인풋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애니메이션 등의 업데이트를 막아서 생기는 반응성 저해가 있어요. 이걸 방지할 수단이 필요한데, 이것도 자세히 바라보니까 실행 주체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다른 여러 작업이 동시에 잘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운영체제가 스케줄링을 하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실제로 파이버라는 단어가 비선점형 스케줄링에서 가벼운 실행 스레드를 나타내는 용어이고, 리액트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의 일의 단위를 나타내요. 파이버 리콘사일러의 구조를 보면 운영체제가 스케줄링을 하는 것과 굉장히 닮아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환원의 과정은 계속 이어져요. 훅 API의 예시를 볼까요? 상태와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를 클래스 컴포넌트만 사용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럴 때 함수 컴포넌트의 제약을 제거하고 상태 로직의 응직성, 재사용성을 개선하고 싶은 동기가 있었어요. 이때 이러한 문제를 동일하게 설명하는 게 뭘까를 고민해보니 결국 특정 효과, 상태라든지 라이프 사이클 이펙트를 처리하는 방식을 리액트에게 위임할 수단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찾게 된 환원이 바로 대수적 효과, 알지브레이크 이펙트죠. 저는 대수적 효과라는 개념에 대해서 리액트 덕분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데니 블로그에 써놓은 글이 있으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전혀 다른 문제가 같은 문제로 환원되기도 해요. 비동기로 불러와야 하는 리소스를 선언적으로 정의를 하고 싶은데, 이것 역시 결국 비동기 호출의 상태라는 특정 효과의 처리를 리액트에게 위임할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바라보면 동일하게 대수적 효과로 환원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영감을 받아서 구현된 게 바로 서스펜스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액트의 행보를 보면 지금 소개한 것들 외에도 수많은 환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리액트를 보면서 자주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라고 생각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점이 모든 게 리액트의 고유한 생각은 아니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환원들을 보면 리액트가 우리한테 답안지를 훔쳐보면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너가 직접 처음부터 다 생각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왜 나는 리액트를 사랑하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어찌 보면 추상적일 수도 있는 얘기지만 이런 자각이 알게 모르게 저희가 짜는 코드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작업을 이 맥락에서 설명하는 사례를 하나 소개한 후에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플렉스팀에서는 최근에 리모트 레이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있었어요. 여기서 리모트 레이어란 서버를 호출하고 서버의 모델을 참조하고 데이터를 받아와 사용하는 영역 전반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웹앱에서 해당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꽤 규모가 있는 작업이었는데요. 저희가 본 문제는 이런 거였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엑시오스 등의 라이브러리를 써서 서버 호출 함수를 정의하겠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작성한 호출 함수는 응답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꺼내서 반환을 해줘요. 호출 함수의 응답 형상이 달라지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부에서 쿼리 파라미터를 문자열 보관이 아니라 엑시오스 리퀘스트 컨피그를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SSR 등의 이유로 필요해져서 뒤늦게 엑시오스 인스턴스를 주입받을 수 있는 형태로 확장이 되기도 해요. 되게 다양한 형태로 동일한 역할을 하는 코드가 정의되는 거예요. 그 위에 추가된 문제가 있어요. 저희는 리모트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리밸리데이션, 로딩 상태 처리, 에러 처리 등의 다양한 부분을 자동화해주는 SWR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SWR은 이렇게 특정한 리모트 리소스를 식별하는 키를 인자로 받는데요. 이때 만약 서로 달라야 하는 리소스가 실수로 같은 키를 가지거나 혹은 같아야 하는 리소스가 다른 키를 가지게 되면 크고 작은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리모트 키를 정의하고 또 유니크하게 관리하는 책임이 온전히 개발자에게 맡겨진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훅 키를 적용하는 방식도 다 달랐죠. 누군가는 고유함을 보장하기 위해 파일 패스에 기반해서 키를 정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문자열 보관 대신 배열을 사용하는 등등. 여기에 앞서 살펴본 리모트 호출 함수 정의의 다양함까지 얹어져서 사실상 이 리모트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에만 수십 가지 넘는 패턴의 코드가 어지럽게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고 싶어졌습니다. 리모트 레이어를 사랑스럽게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공감대가 팀 내에 생긴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명확한 문제와 목표 정의가 필요했어요. 문제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리모트 리소스를 정의하는 방식, 그리고 SWR 키를 생성하는 방식이 사용처별로 제각각인 게 문제다. 만약 문제를 이렇게 바라봤다면 목표도 리모트 레이어를 사용하기 위한 컨벤션을 마련하는 것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리모트 리소스가 정의되는 방식, 또 SWR 키가 갖는 패턴이 제각각인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기보단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현상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을 각 개발자가 매번 수동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를 다르게 보니까 목표도 리모트 레이어 사용을 위한 컨벤션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작업과 실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리모트 레이어를 자동화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가 명확해진 후엔 낯선 예산의 현명한 소비에 대해 생각해야 했는데요. 이 작업의 소비자는 아까 보여드린 제각각 편할 대로 정의하는 방식에 익숙한 팀 내의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었어요. 만약 개발하는 방식을 한 번에 싹 다 바꾸려 했다면 각자 조직에서의 우선순위와 바쁜 일정이 있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도입이 늦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큰 목표를 단계별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리모트 레이어 자동화라는 가치는 크지만 한 번에 구매하기엔 예산을 초과할 것 같은 상품에 대해서 할부로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모트 리소스를 정의하기 위한 일원화된 방식을 제공했어요. 이것만으로는 가치가 크진 않았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앞선 단계를 진행한 후엔 그렇게 정의한 리소스로 손쉽게 해당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훅을 생성할 수단을 만들었어요. 1번 단계에 익숙해진 분들께는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키를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명확한 가치가 전달되었죠. 일단 전체 코드베이스가 여기까지 이관되는 걸 첫 번째 마일스톤으로 잡았는데요. 낯선 예산을 고려해서 각자의 페이스에 맞추어서 적용 가능한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제공한 덕분에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 마일스톤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앞에 두 단계의 결과물을 사용하면서 발견된 버그, 불편한 점들도 잡고 사용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세 번째 단계를 진행했어요. 1단계에서 수동으로 생성했던 정형화된 리소스를 아예 스펙으로부터 자동 생성하도록 한 것인데요.
이 시점에서는 이미 앞에 두 단계에 대해 개발자분들이 너무 익숙해진 시점이어서 비용은 거의 치르지 않고도 매우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래 지나지 않아 팀 전체적으로 완전한 자동화가 달성되었어요. 만약 이 세 단계를 뭉뚱그려서 한 번에 새로운 방식으로 넘어가야 하는 형태로 제공되었다면 마이그레이션 과정이 훨씬 순탄치 않았을 것 같아요. 각 개발자분들이 놓인 상황과 낯선 예산을 고려한 덕에 이 과정이 매끄럽게 이루어졌고 실제로 팀원분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마지막은 답안지 훔쳐보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적용한 것들 중에 저희 팀이 고유하게 생각해낸 개념은 사실 거의 없어요. 먼저 리모트 식별자로부터 자동 생성한 키로 훅을 쓴다 라는 거는 SWR 저장소의 use request라는 예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Axios request config를 키 자동 생성을 위한 재료로 사용한다는 힌트도 그 구현에서 가져왔습니다. 리모트 레이어 전체를 훅까지 스펙에서 생성할 수 있다는 개념도 예전에 잠깐 일을 도와준 회사에서 접했던 GraphQL 코드 제너레이터라는 라이브러리를 보고 아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오픈API 제너레이터라는 프로젝트를 찾아서 회사 내에서의 슬랙봇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리액트 네이티브 모바일 앱 등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하면서 POC도 마친 상태였어요. 그 경험에 더해 작년 FEconf에서 최태건님의 발표를 통해 다른 회사의 성공적인 도입 사례까지 알게 되어 이제는 메인 코드베이스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언젠가 따로 자세히 공유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전에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팀에 오셔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도 보고 함께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이렇게 플렉스팀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사랑, 리액트를 관찰하며 얻은 힌트들이 실제 업무에 반영된 한 가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명확한 문제 및 목표 정의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리모트 레이어의 자동화라는 올바른 목표를 세울 수 있었고 낯선 예산에 현명한 소비를 고려하여 너무 비싼 가격이 우려될 때 할부 수단을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안지 훔쳐보기가 가능한 옵션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즈 리퀘스트, GraphQL 코드 제너레이터, 오픈API 제너레이터, 그리고 작년 FEconf 발표 등 다양한 리소스를 참고해서 삽질 없이 빠르게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왜 나는 리액트를 사랑하는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결국 프로그래밍 언어를 닮았다 라는 지점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매력 포인트와 교훈으로 클리어한 멘탈 모델 그리고 한 번만 배워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곳에서 명확한 문제 정의 및 목표 정의의 힘을 꾸준히 성장하는 거대한 커뮤니티로부터 낯선 예산의 현명한 소비의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도전적인 과제를 우아하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답안지를 훔쳐보는 일의 가치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런 교훈이 일상 업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까지도 플렉스팀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발표에 언급되었던 다양한 참고 자료들이고요. 이러한 발표가 여러분들께 흥미롭게 느껴졌기를 또 일상 업무에도 작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좋은 기회 주시고 발표 준비를 도와주신 FEconf 운영진 분들 또 미리 발표를 보고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신 플렉스팀 프론트엔드 챕터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개발팀은 데이터 기반으로 수평적이고 빠른 실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